자, 여러분들이 신경망을 직접 한번 설계를 해보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은닉층을 갖는 신경망을 설계를 해보도록 할게요. 은닉층을 갖는 신경망. 여기서도 똑같이, 어,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요, 네 개의 피처를, 네 개의 특성을 모두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분류는 세 개 클래스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예요. 다중 클래스 분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입력이 네 개의 특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개의 특성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세 개의 클래스로 분류하는 거니까 세 개의 출력이 나와야 돼요. 중간에 은닉층 하나만 넣을게요. 어, 입력층과, 자,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입력층은 지나서 은닉층을 들어갈 거고요. 은닉층을 지나서 출력층을 나오는 이렇게 세 개의 레이어를 갖는 신경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요. 만들어 보시는데 출력층에서 유닛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될지,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는 무엇을 사용해야 될지는 이 문제에서 다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죠? 입력층에서 입력층의 모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출력층에서 유닛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될지는 클래스 개수로 알 수가 있고요. 분류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출력이 나와야 되는지 액티베이션 함수도 결정이 돼요. 은닉층을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그죠? 자, 은닉층은 다음과 같이 만들게요. 은닉층은 너무 많은가? 8개로 만들게요. 8개의 유닛을 갖는다. 8개의 유닛을 갖는다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활성화 함수는 렐루라고 하는 게 있어요. 렐루.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릴게요. 렐루라고 하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해서 은닉층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요런 모양을 갖는 신경망을 설계를 하시고요. 그럼 모델을 그 다음에는 컴파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면 되겠죠. 훈련시켜서 그 evaluate 결과까지를 보시면 됩니다. 아,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컴파일을 하고 그리고 모델을 훈련을 시킨 다음에 evaluate 메서드를 호출을 하셔가지고 정확도가 얼마나 나올까라고 하는 거를 보시면 돼요. 네. 위쪽에서 우리가 이진 분류해서 은닉층을 갖는 신경망을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비슷하게 만드시면 될 겁니다. 네, 시간 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도 인풋 레이어 만들고요.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 만들고 두 번째 댄스 레이어를 만들어서 배열로 묶어가지고 시퀀셜을 만드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시퀀셜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시퀀셜에다가 인풋 레이어를 애드하고 댄스 레이어를 애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댄스 레이어를 애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세요. 두 번째 방법으로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모델이라고 하는 변수를 sequential 객체로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keras.sequential 하고서 객체를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나씩 레이어들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층이고요. 어, 입력층은 모델에다가 add를 하시면 되는데 add를 하는 거는 keras 여러 가지 레이어들의 종류들 중에서 input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shape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반드시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는 모양은 결정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용할 특성이 몇 개가 있으니까 4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4, 1차원 배열이라는 뜻이에요. 4, 이렇게 쓰는 거는. 네. 그러니까 샘플 하나가 4개의 특성을 갖는 1차원 배열이다라는 뜻이에요. 몇 개인지까지는 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게 입력층인 거고요. 한꺼번에 할까요?
어, 요거 그냥 하나씩 할게요. 이렇게 해서 입력층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숨어 있는 히든 레이어, 은닉층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은닉층은 모델에다 애드를 하시면 되는데, 테라스, 레이어스, 그 다음에 댄스예요. 저렇게 연결되는 거는 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댄스에서는 유닛이 몇 개냐를 써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8개로 하기로 했어요. 8개로 하기로 했고, 활성화 함수라고 하는 거는 액티베이션이에요. 액티베이션을 여기다 렐루 이렇게 쓰시면 돼요. 렐루. 렐루가 무엇인지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은닉층이 추가가 됐습니다. 은닉층이 추가가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출력층을 추가를 할 차례예요. 출력층은 모델, add, 마찬가지로 캐러스, 레이어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댄스층이에요. 자, 여기서는 제가 위에서 적어드리진 않았지만 유닛은 몇 개가 돼야 될까요? 최종 출력은 3개의 확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출력 값은 3개예요. 그죠? 그러니까 유닛도 3개가 있어야 돼요. 유닛이 3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액티베이션 함수는 하나가 다 시그모이드면 안 돼요. 그죠? 그죠? 소프트맥스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하나는 0과 1 사이의 값이지만 그 3개를 다 합쳤을 때 토탈 값이 1이 되도록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중 클래스 분류에서는 소프트맥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모델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서머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점 서머리 이렇게 보시면은요. 네. 자, 첫 번째 댄스층에서 여기 은닉층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댄스층에서 모델 파라미터가 40개라고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은닉층에서 모델 파라미터가 27개.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67개의 모델 파라미터가 있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67개는 전부 다 훈련을 통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훈련을 통해서 찾게 되는 모델 파라미터들이고요. 훈련을 통하지 않고서 찾는 그런 모델 파라미터는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뭐, 확률적 경사하강법과 같은 그런 그 로직을 이용해서 찾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여기 개수, 그, 밑에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어, 은닉층 파라미터 개수죠. 은닉층 파라미터 개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 40개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입력값이 4개고요. 4개의 입력값들이 8개의 유닛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8개의 유닛이니까 바이어스도 8개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48, 32 더하기 8이니까 40개. 그 다음에 출력층. 출력층에서의 파라미터 개수 계산은 출력층으로 들어가는 입력은 첫 번째 은닉층에서 나온 입력들이 두 번째 출력층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연결되는 게 입력층이 있고 여기에서 은닉층으로 들어가고 은닉층에서 출력층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은닉층의 요 아웃풋 개수가 출력층에서는 인풋의 개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유닛의 개수가 출력의 개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8개의 입력값이 3개의 유닛으로 들어갈 거고 3개의 유닛이 각각 한 개씩 바이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거 계산하면 27개. 그래서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파라미터들이 왜 이런 개수가 나왔는지도 이해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을 훈련을 통해서 찾게 되는 거다. 그, 그 국산 AI 거대 언어 모델 만드는 뭐 그거 했는데 네이버였나요? 거기서 중국 모델에서 모델 파라미터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한 거 있죠.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이 끝나게 되면 모델 파라미터들이 그 숫자들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
원래는 훈련을 시켜서 그 값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미 훈련된 모델에 있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죠. 이거는 복사한 거밖에 안 돼요. 물론 그 값을 먼저 그대로 가져올 수 있어요. 가지고 와서 그거를 다시 한번 훈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값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훈련된 모델의 기존 파라미터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부터 이어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에포크를 다시 늘려가지고 더 훈련을 시키듯이 이미 훈련된 파라미터를 좀 더 계산하기 위해서 다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델 파라미터들은 변경이 되겠죠. 그거는 뭐 의미가 있죠. 그건 튜닝을 한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튜닝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온 거는 그 약간 그냥 가져다 쓴 것밖에 안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훈련시키기 전 과정, 훈련시키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게 컴파일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컴파일은 어떤 최적화 알고리즘을 쓸 것이냐. 일단은 SGD가 제일 만만하니까 SGD를 쓸게요. 케라스, 옵티마이저스, 그리고 SGD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손실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돼요. 손실함수를 정의를 해줘야 로시즈가 아니라 로스였었죠. 로스였을 거예요. 그래야 이 최적화 함수가 무엇을 최소화시킬 것이냐를 계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케라스, 케라스, 그 다음에 로시스, 모듈 이름이 복수형이에요. 모듈 이름이 복수형이고 스팔스 여러 개니까 스팔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가 지표, 매트릭스. 평가 지표는 케라스, 그 다음에 매트릭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스파스, 카테고리컬, 애큐리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컴파일. 여기까지는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설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설정하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 모델 파라미터를 찾아가는 과정은 훈련이에요, 훈련. 훈련은 핏이죠, 핏. 여기에 데이터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타겟을 주시면 되고, 일단 너무 많으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에포크 횟수를 10번만 할게요. 10번은 다 출력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게 되면, 네. 시간 얼마 안 걸리죠. 네. 첫 번째 에포크에서 5분의 5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5번밖에 반복을 안 한 거예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샘플이 150개의 그 붓꽃이 있었는데, 이거를 5번만 반복한다는 얘기는 한 번 계산할 때 30개씩. 그러니까 배치 사이즈가 30이란 뜻이에요. 한 번에 30개씩 한꺼번에 로스 함수를 계산하고 그리고 약간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고 다시 한번 30개를 가지고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고 다시 한번 30개를 가지고서 경사하강법을 사용하고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에포크에서 5번만 반복을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에포크에서도 5번 반복 전부 다 이게 배치 사이즈 이게 배치 사이즈예요. 배치 사이즈. 그래서 요 5번씩밖에 반복을 안 한 겁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시면 34%가 이 뒤쪽에 그 정확도만 볼게요. 뒤쪽에 정확도만 보면 34%였다가 58%였다가 39%였다가 38%였다가 46%, 50%, 68%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번 널뛰기가 됐어요. 처음에 쭉 한번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조금씩 개선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안정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최종 점수는 84%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신경망이 좋다고 해서 위쪽보다는 좋죠. 위쪽에 10번 했었던 거는 78%밖에 안 됐었었죠. 네, 은닉층 하나 끼워 넣어서
물론 은닉증을 끼워 넣는다고 항상 전부 다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뭐 여기서는 그래도 10번 F에서는 개선된 그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음. 요 마지막에 출력된 요 숫자는요. 요 숫자는 그 전체의 정확도가 아니에요. 전체의 정확도가 아니라 10번째 에포크에서 5번째 배치. 그러니까 마지막 배치. 1번 배치,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마지막 배치 그 샘플에서의 정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숫자들이 그 배치가 바뀔 때마다 숫자들이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이 점수가 최종 점수랑 거의 비슷하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 모델점 이밸류에이트로 그냥 바로 보실 수가 있겠죠. 모델점 이밸류에이트 데이터 그다음에 타겟 이렇게 해서 보시면 73%밖에 안 나왔죠. 요거랑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그쵸? 제가 비슷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지 이거랑 똑같을 거라고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어, 이 점수가 최종 점수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이해하셔야 될 여기 출력된 요거는 뭐냐면 이 열 번째 에포크에서 5개의 배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마지막 여기 숫자가 계속해서 바뀌어요. 여기가 그 쭉 이렇게 진행되는 거 보이죠? 그 진행될 때마다 이 숫자가 그때그때 바뀌게 되는데 그러니까 10번째 에포크의 첫 번째 배치에서의 정확도, 두 번째 배치에서의 정확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 이 숫자는 10번째 에포크에서 마지막 5번째 그 배치, 그러니까 그 30개의 정확도란 얘기예요. 정확도. 그래서 이게 최종 점수와 비슷해지기는 하지만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계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산되어진 그 파라미터들에서 어,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73%가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많이 계산된 것 같지는 않네요. 위쪽에서 웨이트 찾았고 이밸류에이트 했을 때 에포크 10번만 했을 때요. 에포크 여기 10번만 했을 때 10번만 했을 때 77.3%였었군요. 77.3%였었고 크게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네요. 오히려 더 나빠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은닉층에서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고 어, 그리고 그 은닉층에서 찾은 이 파라미터 개수들 보고 그리고 그 벡터를 찾을 수 커널이라고 하는 행렬, 그 다음에 바이어스라고 하는 행렬의 모양도 아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웨이츠라고 하는 걸로 찾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어, 마지막 시간은 그냥 여러분들 교재를 읽으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한 시간은 그냥 쉬는 시간에 에포크 횟수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에포크 횟수만 늘려가지고 훈련 다시 시켜볼 수 있겠죠. 네. 그거만 돌려놓고서 그 저희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안 돼요. 자, 출력층은요. 액티베이션 함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자, 분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진 분류다? 그러면 시그모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진 분류니까 그 0과 1 사이의 값 하나를 가지고서 그게 양성이 될 확률, 그 다음에 1 빼기 그 값, 1 빼기 출력 값은 음성이 될 확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지금처럼 3개 이상의 클래스인 경우에는 전부 다 합쳤을 때 여기 출력의 값들을 전부 다 합쳤을 때 무조건 1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전체 확률이 1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되죠. 1이 넘어가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함수가 뭐냐면 소프트맥스예요.
또 각각의 값들은 0과 1 사이에 있는 값들이 출력이 되는데 다 더했을 때 1이 된다라고 하는 그 함수가 소프트맥스 함수. 그래서 출력은 반드시 여기서는 소프트맥스를 해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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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게 지금 우리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죠. 출력을 제외하고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죠. 레이어를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나 이렇게 여러 개를 끼울 수가 있어요. 그게 심층 신경망이에요. 은리층이 굉장히 많은 거. 그래서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얘기하는 깊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레이어를 굉장히 깊게 만드는 게 그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네. 그러면 같은 층에서는 같은 액티베이션 함수를 써야 돼요. 네. 뭐 여기서는 시그모이드를 쓰고 두 번째 층에서는 레그를 쓰고 뭐 세 번째에는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쓰고 그럴 수도 있어요. 출력층은 문제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지만 은닉층에서 사용하는 활성화 함수는 여러 가지로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그모이드를 안 쓰고 시그모이드나 소프트맥스를 안 쓰고 렐루라고 하는 걸 한번 써봤고요. 그냥 참고로 이 렐루라고 하는 거는요. 모양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X 값이 0보다 작을 때에는 무조건 0. 그 다음에 X 값이 0보다 클 때에는 Y는 X. 요렇게 출력을 내뱉는 거. 요렇게 출력을 내뱉는 게 이게 밸류 함수예요. 요건 다음 주에 활성화 함수들의 종류들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그거를 써보겠다라고 한 거였었어요. 요거는 그걸 써보겠다라고 한 거였었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얘기하려나 또 질문 있으십니까? 회계 문제 같으면 숫자 하나를 딱 뱉어내면 되죠. 숫자 하나를 딱 뱉어내면 되니까 출력층은 하나, 그죠? 유닛은 하나만 있으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액티베이션 함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양수, 음수가 다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양수만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가장 간단한 게 그냥 y는 x. 그러니까 여기 입력들이 다 들어가서 회계식 결과를 그냥 그대로 뱉어내버리면 되잖아요. 뭐 시그모이드로 만들거나 뭐 그렇게 확률도 변환할 필요 없이 선형회계식이 만들어내는 값을 그냥 그대로 뱉어내버리면 되죠. 네, 그런 경우에는 그냥 y는 x 뭐 이런 거를 회계에서는 사용할 수도 그러니까 항등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선형회계식이 리턴해주는 값을 그냥 그대로 그 출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문제에 따라서 출력함수는 정해지게 됩니다. 문제에 따라서. 혹시 은닉층 여러 번 넣을 수 있는? 여러 번 넣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여기서는 뭐 8개짜리 은닉층, 뭐 그 다음에는 뭐 16개짜리 은닉층, 아니면 반대로 16개짜리 은닉층 다음에 8개짜리 은닉층,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렇게 여러 개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액티베이션을 다 따로 전부 다 같은 액티베이션을 줄 수도 있고요. 전부 다른 액티베이션을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하나의 레이어에 숫자가 있어요. 그것도 일종의 하이퍼파운드 튜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설계를 하는 거죠. 이게 문제에 따라서 어떻게 레이어를 설계를 하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주기도 하고 나쁜 결과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요. 대학원에서는. 인공지능 그런 쪽에서는 어떻게 레이어를 유닛을 몇 개로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네. 뭐 어떤 어, 일반적인 방법론이라고 이렇게 제시할 수 있을 만한 뭐 그런 거는 없는 것 같고.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하나의 레이어에 네. 8개의 이미지. 네. 한 개의 레이어에 한 개의 이미지 있으면 8개의 레이어가 있어요. 한 개의 레이어에 하나를 주는 거. 유닛 하나를 주는 거? 그러면 8개의 레이어를 받는 거. 네. 세로로 하나의 레이어에 8개 있어요. 이가 똑같은 거죠. 그러게요. 입력값은 4개로 정해져 있겠죠. 입력값은 4개로 정해져 있을 거고요. 지금 첫 번째 영역층에 이닛을 하나만 두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러면 이렇게밖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럼 여기서 계산되어지는 파라미터의 개수는 4 곱하기 1 더하기 1. 5개의 파라미터밖에 안 찾아요. 그죠? 5개의 파라미터밖에 안 찾겠죠? 그 다음에 은닉층을 두죠. 여기로 들어가겠죠? 입력값 하나, 들어가는 거 하나.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y는 ax 더하기 b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계산되어지는 파라미터는 1 곱하기 1 더하기 2니까 2개밖에 안 돼요. 계산되어지는 파라미터 개수가 완전히 이렇겠죠. 다르겠죠. 그죠? 어, 신경망은 굉장히 깊게 만들었는데, 신경망 굉장히 깊게 만들었지만, 실제로 그 우리가 찾는 파라미터, 모델 파라미터의 개수가 굉장히 작아지겠죠.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을 해버리면, 그 굉장히 못 찾는 모델 파라미터가 많아질 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아까 질문하신 건 이런 내용입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찾는 모델 파라미터 개수 왜 그런지 아시겠죠? 여기에 곱해지는 가중치, 여기에 곱해지는 가중치,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바이어스 하나, 바이어스 하나. 마찬가지로 여기에 곱해지는 가중치, 여기에 더해지는 바이어스 하나. 그러면은 요거밖에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음. 그래서 뭐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 실 결과 그래서 그 신경망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결과는 도출해낼 수 있는데 0이냐 1이냐 뭐 아니면 확률이 얼마냐 이런 결과를 알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얘네들이 얘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근데 요즘에 최근에 연구가 얘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걸까? 이거를 들여다보는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과거에는 뭐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레이어들을 끼워 넣고 다양한 방법으로 레이어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쫙 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신경망을 그 제작하는 거를 연구를 많이 했다면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정확도가 나왔기 때문에 얘네들이 도대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걸 들여다 사람의 뇌속을 뭐 MRI를 찍듯이 그런 거를 요즘은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쪽까지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모델 서머리를 보면 네? 모델 서머리를 보면 네. 레이어에 댄스 뒤에 숫자가 써 있잖아요. 아, 네. 5번, 6번 이렇게. 응. 근데 여러 번 시행해 여러 번 실행하니까 숫자가 바뀌죠. 그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동으로 이름을 부여를 한 거예요. 계속 남아있는 그 정도는 그러니까 메모리에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남아있죠. 근데 요거 그 콜앱 종료했다가 다시 켜가지고 이렇게 쭉 실행하면 다시 그냥 일련 번호 매기듯이 1, 2, 3, 4, 5 이렇게 일련 번호가 매겨져요. 아니면 우리가 요 레이어를 만들 때 레이어에다가 이 파라미터 중에 아마도요, 어, 제 기억에는 어? 네임이 아니었나? 애들을 할 때 이름을 주던가? 잠시, 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애들을 할 때거나 아니면은 댄스 레이어를 만들 때 그 층에다가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름을 지정을 뭐 예를 들어서 hidden 1, hidden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정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름들이 우리가 지정한 이름으로 보여요. 어, 뭐 그거는 여기는 그냥 일련 번호가 매겨지는 것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위쪽에서부터 댄스를 계속해서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이 그 메모리에서 이게 케라스가 만들어낸 첫 번째 댄스다, 두 번째 댄스다, 세 번째 댄스라고 일련 번호를 붙인 것뿐이에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활성화한 네, 네, 네. 네? 군집은 지도 학습이 아니죠. 클러스터링 얘기하는 거죠. 클러스터링 얘기하는 거죠. 지금 뭐 K-민스 군집이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비지도 학습이죠. 딥러닝도 지도 학습이에요. 자, 피팅할 때 뭐가 들어가요? 데이터가 들어가고 타깃이 들어가잖아요. 피처하고 레이블이 들어가죠. 피처하고 레이블 주고서 손실이 가장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들을 찾아라. 이게 신경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K-민스 같은 그런 걸 하는 거는 아니에요. 지도학습이라고. 네, 네, 네. 네. 다음 주에 할 거를 막 미리 막 질문을 하고 계시는데, 네. 얘가 이거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얘도 전부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완전 연결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때도 다 연결이 되어져 있고, 레이어가 더 추가가 되더라도 다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 연결 신경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람, 신경망이 일부가 끊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얘는 여기까지는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기는 요렇게 들어갔는데 뭐 요렇게 밑에까지 다 들어갔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고 뭐 요런 식으로 이거를 그 껐다 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드라마웃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그죠? 입력값들이 그 다음 레이어의 일부분만 들어가도록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드라마웃에서. 그러니까 처음 만들어 놓을 때는 완전 신경 연결망으로 만드는데 실제로 훈련하는 과정, 즉 그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 모델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에서는 훈련 과정에서 얘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것도 또 배치마다 바뀌는 거예요. 에포크마다. 첫 번째 에포크에서는 얘가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갔다가 두 번째 에포크에서는 여기만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들어갔다가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서 이 값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과적합 줄이기 위해서. 과대적합 줄이기. 그게 드라우아웃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몇 개를 꺼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몇 개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 기법도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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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순서를 이렇게 풀어나 유니탄이 필요밖에 있었어요. 요 신경망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랜덤 네? 랜덤으로 해온 지금 요건 좀 다른 질문이고요. 이렇게 끄는 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끄는 거는 랜덤으로 끄는 거. 네. 끄는 거는 뭐 일부러 여기 들어가는 것만 끄겠다. 그렇게는 안 하고요. 랜덤으로 끄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재정이가 질문한 거는 유니탄에 뭐 순서. 히든 레이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별도의 레이어를 가지고서 그거는 그렇게 순서를 지정해야 됩니다. 어, 같은 레이어에서는 뭐 여기에서 뭐 우열 관계가 있다거나 뭐 그렇게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래서 네.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깊은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깊은 학습이라고 하는 게 레이어드를 굉장히 여러 개를 만들어서 어, 입력값이 들어가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그런 레이어드를 거쳐서 출력값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래서 깊은 친경망이라고 부르고 그런 거를 학습하는 거를 딥러닝이라고. 그러니까 머신러닝 중에 하나죠. 네. 일성하는 수가 있으니까 네. 15분이 났는데 네. 그럼 하도 변수한테 가중치 접시 네. 다른 걸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혹시 그 가중치 자체를 생각함수랑 통계값수 있잖아. 그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아, 점수 정수는 아니죠. 입력값 자체는 실수죠. 1.1, 뭐 1.0.1 이렇게 입력값 자체는 실수값이고 실수값이 선형회기식이잖아요. 선형식으로 유닛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이 유닛이 벡터는 리터 값이 비선형 함수 안에다가 넣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왜 활성화 함수를 써야 되는지와 연결이 되는 그런 지금 질문인데요. 조금만 더 할까요? 조금만 더 하고 그 에포크 1000번 들려보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이거 하는 거 에포크를 계속 계속 하면은 네, 정확도가 더 그렇죠. 근데 어느 한계 이상으로는 또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 그걸 해봐야 돼. 그렇죠.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두 개의 입력값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닛 아까 첫 번째 층, 그 다음에 두 번째 층. 딱 이렇게 하나씩만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이 나온다라고 어,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어, 선형함수를 사용한 경우 여기에 그 활성화 함수를 액티베이션 함수를 선형함수를 사용한다. 선형함수를 사용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어, 자, 얘가 들어갈 때 곱해지는 개수를 그냥 간단하게 A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B라고 하고 여기서 더해지는 가중치를 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식이 Z는 A, X1 더하기 B, X2 더하기 C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쵸? 만약에 액티베이션 함수를 예를 들어서 EX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선형 함수를 썼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출력은 이 Z 값을 요 X 자리에 넣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함수가 리턴해 주는 거를 리턴해 주겠다. 이게 액티베이션의 개념이에요. 액티베이션은 그 특성들에다가 가중치를 곱하고 절편을 더해서 만들어진 선형의 기식을 어떤 함수에다가 넣을 거냐? 그리고 그 함수의 리턴 값이 이 유닛의 리턴 값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여기를 Z라고 할까요? 여기를 Z라고 한다면, 이거 그대로 계산해 보죠. 이 Z 자리에 AX1 더하기 BX2 더하기 C잖아요. 그죠? 자, 이거는 AX1 더하기 BX2 더하기 C. 액티베이션 함수를 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어. 얘를
얘를 통과한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액티베이션 함수는 선형 함수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는 언제만 회귀 문제에서 제일 마지막에만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굳이 어, 그 다음에 얘를 연결하는 의미가 또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다가 곱하기 뭐 t 그 다음에 가중치 2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요. 그죠? 어차피 그냥 이런 선형 회기식 하나가 있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어를 계속해서 추가해 나가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여기서 선형식으로 아웃풋을 내놓고 그 아웃풋을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고 레이어를 아무리 연결해봐야 결국은 AX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그냥 1차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계산이 되어지는 파라미터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액티베이션 함수는 절대로 선형 함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력 제일 마지막에 그 회계 문제 제외하고요. 그래서 시그모이드는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까 렐루는 선형 구간을 남겨두면서 일부분을 잘라내는 효과를 주는 게 렐루고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들의 비선형적인 그런 그 효과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액티베이션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액티베이션 함수를 쓸 것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것도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의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렐루를 썼을 때가 좋으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엘루라고 하는 게 있고요. 렐루의 변형이긴 한데 렐루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있더라? 뭐 하이퍼볼릭 탄젠트도 있었고 등등등등 지금 생각나는 건 요 정도인데 요거 말고도 리크 엘루 리키 엘루 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레이어와 레이어를 지날 때 그 비선형 관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활성화 함수의 역할입니다. 같은 레이어에서는 같은 활성화 함수를 사용한다. 레이어가 바뀌면 다른 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요거는 다음 주에 더 얘기를 할 거예요. 활성화 함수에 대해서. 네. 차이가 따라서 발생하는 그, 네. 양이 같지 않나? 그쵸. 렐루를 썼을 때 비슷한 씁니다. 그쵸. 이 주식 가격이 증감을 나타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지만 아니면 그냥 가격이라고만 하면 0 이상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근데 가중치들을 곱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선형 방정식을 만들어내게 되면 요 식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가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쵸? 이 가중치가 웨이트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특성들을 가지고서 가격을 예측하는 식을 만들었는데 그 식에 의해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A랑 B가 함수를 가졌어요. 그죠? 훈련을 통해서 찾는 값인데 우리가 그 선형회귀 해보면
선형회귀 방정식은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데이터들은 여기에만 있는데 이상치 하나를 보면 물고기 무게가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선형회귀식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 줄 수가 있지만 이상치가 아주 커버리거나 아주 작아버리면 그 선형회귀식에서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중치를 곱하고 바이어스를 더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선형회귀식을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 선형회귀식을 렐로 함수를 통과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 부분은 0이 돼버리고 양수 부분은 그대로 뱉어내겠죠. 주식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것도 활성화함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출력이 0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된다. 근데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선형회귀식이 만들어준 그 값을 그대로 이용하겠다. 그 다음에 선형회귀식이 음수라고 리턴해주는 거는 음수는 필요 없으니까 0으로 잘라버리겠다. 그게 렐로 함수의 역할. 회귀식 자체는 음수를 나타낼 수도 있잖아요. 회귀식 자체.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이런 개념적인 질문들 너무 좋아요. 뭐, 모델을 만들고, 신경망을 만들고, 훈련을 시키고, 파라미터를 찾는다. 이거는 그냥 코드 한 줄 한 줄 해가지고 돌려버리면 다 찾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안에 숨어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질문하시는 거. 네. 네. 그런 내용들을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처음부터 그냥 바로 이미지 하고서 바로 들어가요. 이미지 분류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는데 이미지 분류는 굉장히 신경망도 크고요. 입력값 자체도 굉장히 커요. 굉장히 작은 굉장히 작은 예를 들어서 28 곱하기 28 그 이미지만 하더라도 얘를 1차원별로 쭉 펼치게 되면 몇 개지? 28 곱하기 28하면 아닌가요? 네. 그게 입력의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입력값이 그만큼 개수가 있는 거고 곱해지는 파라미터 많아지는 거고 그래서 좀 복잡해질 것 같아서 좀 도식화하기 쉽게 입력 특성의 개수 좀 줄이고 그리고 레이어 이렇게 만들어 보면서 개념적인 것들을 설명드렸던 겁니다. 네. 또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요 정도 하고요. 요 정도 하고 한번 쉬는 시간들 가지시고요. 7장의 1절 중에서 실제로 뭐 코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념적으로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인공신경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개념적으로 좀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코드는 따라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